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문화편에서 한국사 연구에 관한 내용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강의에 이야기했던 걸 잠깐 이야기하면,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과 일제강점기 때 문화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문화에 관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신경을 써두시냐면, 일제시대에 조선교육령이 1차, 2차, 3차, 4차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차, 2차, 3차 조선교육령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각 교육령에 대한 비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한국사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칠판을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국어와 국사를 왜곡하면서 국악 연구를 탄압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국악을 탄압했지만 이때 우리나라의 국악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가 등장하느냐? 두 가지 정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게 국어 파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국어 파트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요. 조선의 연구회와 조선의 학회가 등장합니다. 조선의 연구회는 21년에 나왔고요. 학회는 31년에 나왔는데, 연구회와 학회를 구분은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는 한국사 분야가 등장합니다. 국사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저학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정적인 면을 과감히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면만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든가 우리 민족 우성,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 한국사 연구를 했던 파트가 몇 개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가로 2번에 가면은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게 하나가 등장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가로 3번이 있습니다. 사회경제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주의 사학이에요.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가장 기반으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실정주의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정주의 사학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우리가 진단학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5번에 가다 보니까 조선학운동이 등장하고 있네요. 이 조선학운동은 우리나라 실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마지막 가로 6번에 가다 보니까 신민족주의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역사에 저항을 하면서 나왔던 단체는 크게 5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주류집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민족주의 사학에서 나오는 신채호와 박은식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고요. 이 사회경제 사학입니다. 우리 백남훈을 가장 위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고요. 나머지 밑에 3개는 참고 정도로 언급하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족주의 사학, 자, 내용을 전개해 가도록 합시다. 민족주의 사학의 전개를 보다 보니까 대한제국 시대 때 신채와 박은식이 민족주의 사학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20년대 가면서 근대 역사학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을 하겠고요. 30년대 가면서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게 되면서 조선학 운동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선학 운동은 민족주의 사학과 거의 동일한 갈래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에서 몇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 사학에서 여러분이 가장 크게 신경을 써주실 사람은 2사람 정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박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박은식은 꽤나 문제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신채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단재 신채호고, 박은식은 호가 백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정인보가 등장하고 있네요. 정인보는 신채호를 계승하면서 등장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문일평 정도가 등장하네요. 자, 그런데 먼저 박은식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박은식, 자, 근데 민족주의 사학에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게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각기 자기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박은식을 이야기하면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 혼이란 단어가 나온다든가 국혼이란 단어가 나온다든가 국백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배감 박은식을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신채호란 사람은 난가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난가사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화랑도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인보는 을을 중심으로 하겠고 문일평은 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기 중요한 단어를 설정하고 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박은식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가번이 가다 보니까 민족 정신을 뭐로 확인하고 있었다? 여기서 혼으로 확인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단어로 국혼이라든가 국백이란 단어가 설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 가면은 자, 날개 쪽에 박은식의 사료가 등장합니다. 1번과 2번과 3번이 있는데 3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개 국교, 국어, 국사는 혼에 속하는 것이요.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혼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복과 군대와 함성, 기계 등은 백에 속하는 것이다. 이 백은 국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백 또는 국혼, 국백 이러한 단어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은식은 어떤 분야를 연구했느냐? 그러면 이분은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분이 썼던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나왔던 사료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이 가다 보니까 이분이 나왔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게 먼저 한국통사가 등장한다. 그러게 했고, 동그라미 다에 가다 보니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통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통자가 어떤 통자냐면 아플 통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한국통사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교재 날개 쪽에 네모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이 다음부터 가장 큰 타이틀이에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영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영이고 역사는 신이다. 정신을 신으로 바꿔도 돼요. 이 단어가 시험 문제에 꽤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은 한국통사지만 이것을 사료 박스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는 박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혈자가 피혈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피를 흘린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한국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록했느냐? 한국통사는 흥선대원군 집권에서부터 갑신정변까지를 기록했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갑신정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운동 다음 연도, 그러니까 1120년까지겠죠. 이때까지 역사를 서술했던 것이 배감 박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려하시게 되겠고요. 그러면 난가사상을 이야기했던 신채호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단재 신채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고대사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박은식은 근현대사라고 그랬지만 신채호는 고대사 중심의 연구를 이야기하면서 난가사상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민족기 역사의 기반을 확립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썼던 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사 연구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사 연구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했죠,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금나라의 지배 거부를 했죠, 결론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묘청을 극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천년일의 제1대 사건이라고 극찬하고 있었던 사람이 되겠고, 동그라미 다에 가다 보니까 조선상고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조선상고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당군부터 삼국시대 내용을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있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날개 쪽에 신채호에 관한 사료가 네모 1번과 네모 2번이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은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1번 내용의 첫 번째를 보다 보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사의 아와 비하의 투쟁의 시간으로부터 발전하며 결론은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모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에 대한 비하의 접촉이 찾을수록 비하에 대한 아의 투쟁이 더욱 맹렬하여, 그러니까 아가 비하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투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와 비하의 투쟁,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는 단재 신채의 조선상고사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신채호는 이 두 개 책에다가 일부 한두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 보실 게 의열단과 관계되면서 이분이 썼던 글이 하나가 등장할 거예요. 그 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조선혁명선언이란 글이 나올 겁니다.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은 1923년 의열단한테 써준 글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의열단의 행동 강령으로까지 갔던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재 신채호는 1936년 위순 감옥에서 투옥되다가 죽었던 분입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신채호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겠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신채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가 등장하죠. 이때 창조파였고 국민대표를 열자고 주장했던 한 분입니다.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정인보가 등장합니다. 정인보는 신채호 사관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를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인보가 등장하는데, 정인보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조선사 연구란 책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 문일평이란 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문일평이란 분이 나오게 되는데, 문일평은 조선심 또는 심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세종대왕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사화라든가 호암전집, 호암이죠, 이분이요, 호암전집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고 있었다. 이래서 민족주의 사학을 4분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박은식과 신채호를 꼭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가로 3번에 가면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경제사학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경제사학은 마르크스 사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물사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적 유물론이라고 관계인데, 꼭 중요한 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바로 뒤에 우리 민족의 역사 발전 과정이 세계사의 발전 과정과 괴를 같이 한다, 이 말은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어떻게 역사를 연구했느냐? 역사를 주장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이분은 세계 역사 발전 단계를 크게 5단계로 구분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분했느냐면, 첫 번째 단계를 원시공산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중세 봉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단계가 공산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이런 발전 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사학에서 뭐가 있습니까? 정체성이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만 발전했다? 고대 노예제 사회까지만 발전하고 중세 봉건주의 사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우리나라도 뭐가 있다? 중세 봉건주의 사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백남훈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봉건주의 사회가 어디서부터냐? 통일신라에서부터 조선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경제사학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정체성을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옆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회경제사학은 일본의 정체성을 반박하고 있다, 비판했다에도 관계는 없는데, 또 하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민족주의 사학도 비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한다는 이야기는, 민족주의 사학은 정신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경제사학은 사적 유물론이라는 굉장히 과학적인 역사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도 비판하고 있다, 이것도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경제사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왔던 백남훈이 등장한다든가 이청원이 등장한다든가 전석담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것은 결과적으로 백남훈 한 분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청훈과 전석답은 있는가 보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나무는 자, 해방 후 양심적 지조, 재벌가와 손을 잡고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연합성 신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9급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7급적 표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특징에 보다 보니까 사적 인물론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체계화를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이분이 썼던 책이 등장하는데 조선사회 경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사회 경제사라든가 또는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란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은 무슨 주의다? 봉건주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일본은 무슨 성을 비판한다? 정체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나왔던 것이고, 이청원은 조선사회사 독본이라든가 전석담은 이조사회 경제사, 일지야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이 등장합니다. 이 실증주의 사학은 1134년에 나왔던 단체, 가장 대표인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단학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진단학회의 중심이 됐던 사람이 이병도라든가 손진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증주의 사학은 일본의 사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의 동그라미 개념입니다. 개별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순수학문이다. 실증주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개별적 사실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었고 한국사 실증적 연구를 이야기했던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문적 기반을 보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합니다. 철저한 고증, 그래서 실제로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실증주의 사학과 관계되면서 나왔던 단체가 진단학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단학회는 참고 연도 정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134년에 나왔던 단체고 여기서 발표했던 책이 뭐냐면 진단학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1134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의의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정착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게 진단학회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조선학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학운동은 구급적인 면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 조선학운동을 이야기했던 것은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1134년에 조선학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조선학운동이 책에 따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1134년 정약용 서거 99년을 계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가로를 열면 1135년 정약용 서거 100년을 기본으로 했다. 이런 두 가지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책마다 이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내용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에서 34년이 맞니 35년이 맞니 이런 식의 내용은 안 나올 겁니다. 이때 연구를 했던 중심적 사람이 정인보라든가 안재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인보는 민족주의 사학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재홍도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특징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실학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게 이 조선학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는 민족의 특성에서 출발해서 세계적 보편성과 합의를 시키는 이른바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언급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이 되는 건 여기 신민족주의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민족주의 사학은 1140년대에 등장했던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방 전후 무렵에 등장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왔던 사람이 안재홍이나 손진태, 이인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재홍과 손진태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안재홍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1145년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의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신민족주의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나에 가다 보니까 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널리 인류와 공존한다는 만민공생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주장했던 국수적 민족주의를 탈피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손진태가 등장하는데 신민족주의 사학을 이론화시켰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진태가 썼던 책이 동그라미 다에 나오는데 조선민족사 개론이라든가 국사대요란 책을 저술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돼요. 이 인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역사학의 분야의 내용인데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사 이 두 개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01번 민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01번 우리나라 민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민족교육은 잠깐 우리나라의 교육이죠. 그러니까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조선 본위 교육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본위 교육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이 일으켰던 운동도 대표로 두 개가 나옵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운동이 조선 본위 교육을 주장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주의 교육과 관계되면서 조선 여자교육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교육회가 등장하는데 여성분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적당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해라는 토론을 개최한다든가 여자 시론이라는 책을 간행하고 있었고 지방의 야학도 설립했던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조선교육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조선교육회가 1920년에 나오는데요. 신교육을 발간한다든가 한글 강습소를 개최하는 내용도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조선교육회가 좀 더 발달하면서 나중에 20년대 전반에 가면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 2번에 가니까 일제강점기에 민족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기관으로 사립학교가 먼저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이 사립학교는 개인적으로 설립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민족교육기관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성을 강조한다. 또는 항일의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식의 운동을 하겠고 동그라미에 가다 보니까 계량서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당을 계량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뭡니까? 서당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면서 우리말로 돼 있는 교재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강의를 하게 돼 있죠. 수업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것 배우다 보니까 일본 것에 대한 반대, 항일의식은 꽤 강하게 등장할 겁니다. 그러게 나오겠고 야학이 동그라미 3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말이라든가 우리 역사를 강의시키게 됩니다. 결론은 세계 전부 다 뭡니까? 민족적 교육을 하면서 항일의식을 키우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02번에 가니까 종교활동이 등장하는데요. 종교활동은 잠깐 앞으로 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교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각 종교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종교 간에 구분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종교에 관한 내용은 한 번 더 언급을 한 게 어디서 언급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 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도 종교활동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이 내용을 같이 맞물려서 보시라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02의 종교활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유교가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교는 자, 국권피탈 전후, 그러니까 한일합방이죠. 강제병합이죠. 이 전후에 자결한다든가 순국한다든가 독립운동기지 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기지 건설의 가장 중심이 됐던 단체는 어디로 본다? 신민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운동 이때는 임시정부에도 참여한다든가 신간의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신간의 가장 중심이 됐던 계열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다. 이렇게 언급을 하겠고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불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1운동 때 불교도 참여합니다. 우리가 3.1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종교 집단은 어떤 종교라고 하냐면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고 있었고, 만해 한용어는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불교가 나오겠고, 원불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원불교는 참고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자, 1116년에 박중빈이가 개창했던 종교 집단입니다. 지금 온광대가 이 원불교 계열로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원불교에서 이야기했던 활동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 개간이 등장하게 돼 있죠. 개간도 나오고 저축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개간, 저축, 새생활운동, 이 생활에서 남녀평등이나 허례허식을 폐지하자.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요. 가로 4번에 가다 보니까 천도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천도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천도교는 1110년을 전해서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했고 3.1운동 때는 실질적으로 3.1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3.1운동이 결과는 기독교, 천도교, 불교였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면서 자주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었다. 자, 천도교에서 자주 독립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선언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그러면 김인현의 감격을 재현하기 위해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김인현의 감격을 재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인현이 1919년 3.1운동입니다. 그러면 재현하니까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2 3.1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말을 우리가 추정하겠고요. 동그라미 내려가니까 소년회나 청년회 운동을 조직을 하겠고 개백이란 잡지, 어린이란 잡지, 우리가 어린이운동, 소년운동을 방정한 어린이 하겠죠. 그거에 나온다든가 신여성을 간행하고 있었다. 가로 5번에 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천도교도 참고를 해야 되고 원불교도 참고해요. 기독교. 자, 기독교는 3.1운동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학교가 폐쇄된다든가 인사들이 많이 검거되는 결과도 등장하겠고 천주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자, 거기 꼭 체크할 게 대한의민단을 조직하면서 무장투쟁을 했다. 제가 체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단체 중에서 무장투쟁이 가장 강한 종교단체는 대종교입니다. 근데 교재상으로 나올 때 무장투쟁의 단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천주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단체가 뭐다? 의민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고 고아원 양로원 한다든가 경향이란 잡지를 간행하고 있고 7번에 가다 보니까 대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무장투쟁의 가장 중심을 떴던 대종교 나철이나 오교가 만들었고 1910년 한일합방 무렵에 만주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무장투쟁의 주력을 띄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단체는 무장투쟁이 가장 강했던 종교단체 이게 대종교인데요. 그 무장투쟁의 대표적인 단체는 중강단, 정의단, 북로군정서군인데 북로군정서군이 무슨 전투? 청산리 전투입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과학대중화운동, 과학을 중심으로 하자. 이것은 1922년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을 하면서 과학대중화운동이 등장하는데 발명학회가 1932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발명학회가 32년에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 과학을 발전시키자 이러는 과정에 과학조선이란 책을 간행한다든가 과학은하를 제정하고 있었고 문학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학편은 국어 문제가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910년대 문학, 민족을 깨우는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남선과 이광수가 중심을 띄어요. 육당 최남선은 한일합방 전에 핵에서 소년에게란 최초 신체시 작품을 발표했고 잡지로서 소년잡지 08년, 청춘 14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춘원 이광수는 소설 분야인데요. 1917년 무정이란 우리나라 최초 장편소설을 발표하고 있었다. 20년대 계몽문학의 형식을 탈피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좌절되고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20년대 우리나라 문학은 민족주의 쪽에는 낭만주의입니다. 허무적, 퇴폐적, 향락적 낭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항일문학도 나오게 되는데 동인지로서 창조, 백조, 폐허, 조선지강이 나오게 되겠고 잡지로서 자 그러면서 나오겠고 현실타파나 현실개혁의지를 표방하는 이상화나 염상섭, 우리의 독립의지를 표현했던 만해 한용운의 니무침묵 26년호 되어 있죠. 참고. 김소월, 진달래 25년에 참고. 그러니까 이것은 20년대 중반에 나왔다 이러면 될 거예요. 신경향파. 자, 우리나라 민족주의 경향이 낭만주의 경향을 띠기 시작을 합니다. 20년대. 그러니까 이기에 반대하면서 우리 사회주의에서 나왔던 게 무슨 문학이라고 하냐면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하면서 계급투쟁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경향파 문학,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카프 문학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사회주의의 문학입니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에서 이 신경향파에 반대하면서 어떤 문학이 나오느냐, 국민문학운동이 등장하는 게 20년대 후반 말이에요. 이 국민문학운동은 신경향파 계급주의, 계급 배격이죠. 계급 타파적 결론적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면서 등장했던 게 국민문학이었다. 이렇게 보시겠고, 그러다가 30년대 일본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군국주의를 찬양하다 보니까 친일 문학도 꽤나 등장하지만 여기에 항거했던 항일 작품도 등장하고 있다. 이육사라든가 윤동주, 시문의 상록수가 나오는데 이육사의 광야 같은 작품, 이러한 저항문학도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40년대는 일본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니까 문학은 암흑기로 넘어가고 있다. 02번 음악과 미술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음악이 나오는데 1910년대 문학, 창가가 유행하고 있는 거 중에 학도가, 망국가, 한양가, 거국가 등은 나라 이름 슬픔을 이야기하는 노래들이 나오고 있다. 20년대 자 노래로 나오는 게 봉선화라든가 반달이 20년대 작품 정도가 되겠고, 30년대는 안익태의 코리아 환상곡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거예요. 가로 2번에 미술이 등장합니다. 안중식이 나온다든가 고이동, 이중섭이 나오는데 이중섭 그림은 소를 그렸는데 뼈만 나오다시피 하잖아요. 이 그림이 이거가 되겠고, 민족을 풍자하는 작품이 등장하는데 이 민족 풍자는 일제의 강력한 수탈을 풍자하는 작품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이야기죠. 이것을 이야기하겠고, 03번에 가다 보니까 사회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프로예술 동맹이 나온다. 자, 재교과서에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프로라고 하면은 프로란 단어가 나오면 사회주의 쪽이 강하다. 이렇게 언급하시면 될 거예요. 30년대 중반부터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 꽤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시면 되겠고, 연극이 등장합니다. 10년대는 일본 신파극이 유행을 하면서 나라에는 슬픔, 당연하죠. 문학도 그런 형태 있잖아요. 20년대 극예술협회가 나오는 21년, 토레가 나오는데 23. 자, 여기 토레가 나오는데 토레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토레가 몇 년 작품이 몇 년대 단체예요? 23년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토레는 뭐라고 비교하시냐면 우리가 한일합방전 08년에 나왔던 원각사와 꼭 연도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원각사는 08년이고 토레는 2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03번 1930년대 극예술 연괴가 나오고 있다. 극예술 연괴 30년대고 유치진의 토막이 공연되겠고, 가로 4번 영화가 나오는데 아리랑은 26년 작품이다. 26년 나온 게 아리랑이 나오죠. 결론적이요. 자, 그 다음에 40년에 조선 영화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면서 일제 단원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 강을 잠깐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번 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계열,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 사학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들어가는 게, 자, 우리나라 종교단체 활동 있죠. 이것을 참고로 하면 어느 정도 끝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 고생하셨습니다.